네,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황희 교수에 이어서 저도 주로 소아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환자가 아니시고 환자의 보호자로 오신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손 한번. 꽤 많으시네요.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이제 뇌전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라고 하면은 뭔가 치료라는 것보다 좀 더 광범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뭐 약물 치료, 수술 치료 이런 치료 외에 환자 본인이나 아니면 보호자들이 스스로 병을 조절해가고 생활해 나가는 그런 광범위한 포괄적인 단어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뇌전증이라는 병 자체가 짧게는 뭐 2, 3년부터 길게는 평생까지 병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은, 아까 황희 교수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실제로 이 환자나 보호자가 받는 이 임팩트는 고혈압이나 당뇨병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기영 교수가 말씀을 하셨듯이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뇌전증이란 병이 절대로 단일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원인도 굉장히 다양했고, 발작 형태도 다양하고, 증후군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유사한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 병을 견디는 능력이라든가 뭐 IQ라든가 신경학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자의 상태가 본인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떤 환자는 어떤 약을 써가지고 완치가 됐다더라, 어떤 환자는 어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좋아졌다더라, 이런 말씀을 주의해서 하시면은 저는 그 환자 보호자한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은 만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뭐 악의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그 한 가지인데 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여기서 오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뭐 몇백 명 이상, 많게는 수천 명에서 만 명 이상의 환자를 보신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뇌전증이란 환자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환자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 한 분 한 분마다 다른 맞춤형 치료를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선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 진단에 관련된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환자를 보다 보면은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 중에 희귀난치 질환에 속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뇌전증 환자들 중에서도 하루에도 발작을 수십 번씩 하고 하는 그런 심한 난치성 뇌전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내가 희귀난치 질환에 속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희귀난치 질환과 관련된 뇌전증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소아에서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하고 그 다음에 간질 중첩 상태. 그럼 하루에도 발작을 여러 번씩 하는 것은 간질 중첩증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질 중첩증이란 거는 발작이 멈추지 않고 지속이 돼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 상태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뇌전증학회, 그리고 신경과학회, 그 다음에 소아신경학회들의 학회들에서 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 질환의 범위에 들어가는 뇌전증 증후군들을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마 좀 희귀난치 질환에 속하는 뇌전증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뇌전증이 심한 그런 환자 또는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애 진단을 저희한테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수준에 있어서 간질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에 그 장애 진단 등급은 제일 높은 등급이 2등급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다른 장애와 중복해서 중복장애를 받으면 1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지적장애라든가 소아에서는 특히 지적장애라든가 뇌병변장애 같은 것을 동시에 받아서 합산을 해가지고 중복장애를 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장애가 뭐 2급이나 3급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합산해서 중복장애로 1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최근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장애 등급을 산정을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장애 등급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장애에 대해서 기술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동사무소 또는 뭐 정부 기관의 직원들이 그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장애 등급을 매겨줍니다. 그러니까 비의료인들이 장애 등급을 먹이는데 현재 장애인의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장애 등급을 깎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겪었는데 지적장애만 가지고도 1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간질장애를 같이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2급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기용 교수가 이제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검사로 환자의 뇌전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검사란 건 각각 보는 측면이 다르다는 것은 정기영 교수가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는 뇌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잘 때 하는 뇌파 소견하고 깨 있을 때 하는 뇌파 소견이 다르고 발작할 때 뇌파 소견하고 발작이 없을 때 평소의 뇌파 소견이 다르고 또 병이 비교적 경미했을 때 뇌파 소견하고 점점 진행해서 나빠졌을 때 뇌파 소견이 다르다는 것은 뭐 여러분도 능히 짐작을 하시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MRI. 이 병원에 올 때 다른 병원에서 이미 MRI를 해가지고 왔는데 왜 또 MRI를 하자고 그러느냐. MRI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선 뇌전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가 아닌 다른 중소병원에서 한 MRI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 비교적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MRI일 가능성이 많고 또 저희가 뇌전증 환자한테 대해서 검사하는 MRI는 그 시행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MRI는 뇌를 5mm 두께로 잘라서 보는 데 비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뇌전증 환자한테 대해서 특별히 시행하는 MRI 프로토콜은 1mm 두께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뇌 안에 혹이 7, 8mm 정도 되는 그런 혹이 있을 경우에 그게 일반 MRI로는 전혀 안 보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MRI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MRI도 마찬가지로 병의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시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약물 복용 방법에 대해서 황희 교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뇌전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이죠. 그래서 약물 치료라 함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화끈하게 한꺼번에 용량을 확 올려서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십니다만은 특히 소아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약이라는 것이 부작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하기를 권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 약제를 선택을 해서 최소 용량부터 점차 양을 늘려가면서 복용을 하고 충분히 늘렸는데도 발작을 조절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감약을 하면서 2차 약제를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2차 약제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한 환자한테 들어가는 약의 총 용량이 가급적이면 최소량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물론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한테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약 가지수가 뭐 3가지, 4가지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한 가지 약제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약이 추가가 되면 될수록 발작이 조절될 확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의 복용 방법은 그렇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 하루에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항경련제가 만들어지기 자체가 그 약물 혈중 농도가 유지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경련제는 하루에 2번 먹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12시간 정도
혈중 약물 농도가 유지가 되다가 추가로 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혈중 약물 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떨어지기 전에 다음번 약이 들어와야지 약물 농도가 충분히 유지가 되고 발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루에 2번을 꼭 드시는 게 좋겠고, 그 2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약이 아닌 이 서양에서 온 약은 속을 훑어내린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꼭 식후에 복용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후. 근데 그거 그렇게 드실 필요가 없고, 거의 대부분의 항경련제, 물론 항경련제 중에 일부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약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그런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복 시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약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약의 복용 시간도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먹었으면은 저녁 7시, 아침 9시에 먹었으면 저녁 9시, 낮 12시에 먹었으면 밤 12시. 그 시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 간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수술을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질 수술이라는 것은 나중에 박경일 교수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크게는 2가지 경우에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약물 치료로, 기본적인 치료인 약물 치료로 발작의 조절이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난치성 뇌전증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 환자 뇌전증의 원인 자체가 뇌에 무슨 이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종양이라든가 뇌가 잘못 만들어져서라든가, 그래서 이런 거는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면은 발작을 완치를 시킬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초기부터 수술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는 이제 소아 환자를 보니까 환자 보호자, 엄마, 아빠들한테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꼭 해야 됩니까? 입니다. 이 수술이란 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죠.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권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수술이라도 해서 치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이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뇌전증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 플러스 발작이 쭉 없이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환자가 많게는 한 70%까지는 그렇다고 보는데, 나머지 30%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약물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죠.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래서 그런 환자들 중에서 소아의 경우에는 무슨 케톤 생성식이요법이라든가 무슨 호르몬요법 등등의 방법 플러스 간질 수술이 좋은 대체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운이 없는 경우는 수술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듣는 거는 그래도 최악은 약간 면한 거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약으로는 이미 조절을 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선 하나를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환자를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른 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죠. 소아 환자에서는 가장 흔히 같이 먹게 되는 다른 약이 감기약이죠. 이 감기약 약을 일반적으로 다른 약을 먹어가지고 항경련제하고 무슨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감기약 중에도 아까 정기영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감기약 중에 일부 약들, 항히스타민이라든가 기침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는 항히스타민 같은 것은 같이 먹게 되면은 그 항경련제만 먹어도 많이 졸린데 항히스타민제 같이 먹으면 더 졸립니다. 그래서 애가 완전히 깔아진다든가 이런 수도 있고, 또 일부 약 중에는 발작을 약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호자들한테 약을 처방하는 소아과 선생님한테 항경련제를 먹고 있다는 얘기는 꼭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은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자체가 뇌전증을 갖다가 좋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비타민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만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건강식품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건강식품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큰 해가 될 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건강식품 자체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먹어서 득이 될 게 없으면은 꼭 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약이죠. 한약은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고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약이라는 것은 그 약의 성분이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 약을 얼만큼 먹으면 어떤 작용이 있고 얼마 이상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약의 포장을 보시면은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죠. 어떤 경우에는 한 페이지 이상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은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약을 어떻게 먹겠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약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몇 가지 약초, 그 하나의 약초 안에는 몇천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있을 텐데 그 가지가지가 얼만큼씩 들어있는지 그 한 가지가 가지고 있는 작용이 뭐고 부작용이 뭐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약의 종합적인 효과가 이런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한의사들이 알고 처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약과 같이 먹었을 때 상호작용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한약은 먹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한약 아니고 보약. 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약도 한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지 말라 그러고, 또 한 가지 요새 많이 받는 질문은 홍삼. 홍삼은 한약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홍삼이 이 뇌전증에 특히 좋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은 예전에 나왔던 논문 중에는 인삼의 성분 중에 뇌전증 발작을 약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많이 이렇게 애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신다면은 그렇다고 한약을 먹지는 말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요새는 홍삼 정도는 드셔도 무방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 환자들을 예방접종 문제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들의 소아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이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가급적이면 안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방접종 중에는 뇌전증 발작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DPT, 수두, 뇌염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발작을 악화시키고 그 예방접종 자체가 발작이 없던 정상화에서도 발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방접종을 하는 기본 예방접종에 들어있는 질병들, 디프테리아, 이 소아마비 이런 거가 요새는 거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말렸지만은 사실 그렇지만은 뇌전증도 뇌전증이지만 다른 이런 전염병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병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는 아예 적극적으로 꼭 맞추시는데 다만 주의해서 맞추셔라. 아기 환자 상태가 좋을 때, 그리고 예방접종, 특히 이런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예방접종을 맞을 때는 특히 몸 상태가 좋고 예방접종을 여러 개를 겹치지 않게 해서 소아과 선생님한테 스케줄을 좀 다시 짜달라고 해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영아연축이라든가 이런 아주 어린 나이에 뇌손상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발작을 심하게 하는 환자들한테 대해서 물리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발작을 좀 악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엔 물리치료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거 외에 다른 보존적인 치료들, 작업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이런 것들, 언어치료 이런 것들은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뇌전증 발작 자체로 발달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간질성 뇌증, 뇌전증성 뇌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보존 치료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제외한 다른 보존적인 치료는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운동을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특히 수영 같은 것. 수영하다가 발작을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단받고 발작이 어느 정도 조절되기 전에
초기에는 조심을 하는 게 좋겠지만은 약을 먹으면서 발작이 잘 조절이 되고 이런 상태라면은 특히 누가 옆에서 봐주는 그런 이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이 옆에서 봐주시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운동, 자전거라든가 수영처럼 운동을 하다가 발작을 해서 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운동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발작이 조절되는 상태라면은 조심스럽게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희 교수가 얘기한 문제 중에 겹쳐지는데요. 학교에 이것을 알려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구미의 선진국이라면 알리는 게 좋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황희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이 선생님도 뇌전증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인보다 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너무나도 과보를 하는 선생님들부터 또 요새는 어떤 학교에서는 노골적으로 뇌전증 환자 보호자들한테 다른 학교로 옮겨줄 거를 종용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저는 환자 보호자한테 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을 하시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알리는 게 좋겠지만 불이익이 예상이 되는 경우는 꼭 알려야 되지는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황희 교수가 좀 얘기를 했죠. 수업이라든가 활동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이렇게 억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생활하는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겠고, 수학여행 황희 교수가 얘기했죠. 수학여행 어떻게 할 거냐 물어오면 저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약물을 제대로 시간 맞춰서 복용하는 것, 그리고 잠을 안 자는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보가 된다면은 보내도 무방하겠지만은 학교에서 이런 것을 알고 관리를 해준다면은 수학여행 보내도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안 보내는 쪽이 오히려 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가서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려 놀면은 약 먹는 거 빼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리고 좀 큰 중고등학생들이면은 밤에 잠 안 자고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발작을 악화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아에서는 성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잠을 안 자면은 발작이 유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8시간 이상은 꼭 자야 되고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밤을 홀딱 샌다든가 이런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면 시간, 저는 대개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이런 것은 책에 몇 시간 이상 재워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면을 너무 박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좋겠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생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술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술이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제 소아과에 다니는 환자들도 고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대학교 다니고 심지어는 성인 환자들 많이 옵니다. 이런 환자들이 술, 담배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밤새 술 먹는 거는 불 붙는 집에 기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술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먹는 게 좋겠고, 담배는 일반적인 건강에 해롭지만은 발작에 특히 해롭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TV, 컴퓨터 오래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뇌전증 환자 중에는 광과민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이런 테레비 또는 컴퓨터 게임, 특히 화면이 현란하게 바뀌는 그런 게임을 오래 하는 거는 틀림없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이 게임 하다가 발작이 몇 년 만에 재발되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를 끊을 수는 없겠죠. 청소년 환자들이. 그래서 부모님들께 3, 40분 정도 하여튼 최소한으로 시간을 줄여서 하고 꼭 휴식을 중간에 갖게 하고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요새 많이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행기 타도 괜찮습니까?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또 아주 심각하게 과보를 하시려고 비행기 측에다, 항공사 측에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항공사에서 과잉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와야 되고 발작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를 지침을 받아오라고 해야 되고 또 환자가 발작을 하게 되면 뭐 산소를 줘야 되는지 산소 탱크를 얼마나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기 때문에 발작을 아주 빈번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비행기를 타면서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은 하루에도 수시로 발작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항공사 측에 고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어학연수도 가고 또 부모님이 해외에 나가서 뭐 1, 2년씩 장기 체류를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에 환자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돌아올 경우라면 그리고 그래서 국내에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경우라면은 국내에서 약을 받아서 해외로 전송을 해주는 이런 것도 가능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길게 6개월 정도까지도 처방을 하기 때문에 또 다량의 약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그 공항을 세관을 통과할 때 진단서를 첨부하면 그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약을 국내에서 받아서 나가서 먹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단 이민을 갈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죠. 이민을 갈 경우에는 그 이민을 가는 지역에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의 선생님께 소견서를 영문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또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 아시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또 아는 병원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소아청소년과에 다니는 환자들도 저희가 환자를 받는 이 어퍼 리미트가 18살까지이고 또 옛날에 다녔던 환자들이 계속 다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30대 환자들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면허 취득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뇌전증학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만성간질 환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발작이 없으면은 진단서를 써드리는 만성 간질 환자라든가 단순 부분 발작한 환자인데 만 2년 이상 발작이 없었다든가 또는 밤에만 잘 때만 발작을 하고 낮에는 없는데 2년 이상 없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발작이 없는 경우에 진단서 첨부하면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막 새로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발작이 뭐 한 번밖에 없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발작이 없는 경우가 유지가 되면은 운전면허 취득을 해도 무방할 거라고 저희가 진단서를 써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약물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 또 감량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환자들 경우에는 감량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 그 감량을 해서 종료를 한 경우에는 종료 후에 1년 이상 경과를 해야지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서를 써드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 문제인데요. 병역 문제는 현재 항경연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군대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가 되겠고, 그렇지만 항경제 복용하고 있는데 발작이 없이 또는 발작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군의관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경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군대를 가시고 싶은 분들도 요새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신체 검사를 보류를 했다가 약물 치료를 마친 다음에 신검을 받으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뇌전증 관리를 위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들이 하셔야 될 일은 치료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에 협력을 하시고 장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